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출발을 할까요? 양산이었습니다. 양산. 아까 경남 양산으로 일 보러 가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양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쓰고 다닌다는 양산. 그냥 뭐 없을 때는 접이식 우산 들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이용래 님이 역시 양산은 좀 어두운 색깔. 밝은 색보다는 검은색 계통을 써야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양국모님,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으로 이끌어주는 성공예감이야말로 이 더위를 막아주는 우리 청취자들의 양산입니다. 라고.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조진기님,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양산이냐? 창피하다고 안 썼는데 한 번 써보고 나서는 양산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주원님, 대호 기자님, 저는 휴가보다 이직에 성공해서 9월부터 가고팠던 회사로 출근해요. 행복한 요즘입니다. 와,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덕분이에요. 김주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경민님, 지금 보내도 늦지 않겠죠? 정답 양산 맞춰주셨고요. 여기는 전남 화순인데 연일 폭염입니다. 배달도 하다 보니까 무척 힘들지만 견뎌봅니다. 나경민님도 날 더운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최근에 보면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어찌된 일인지 또 우리 증시도 어지러운 테마주 쏠림 현상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데이터로 이번 주 금융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광우 대표는 어디 휴가 안 가시고요? 네, 특별히 저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하시는구나. 아니요, 아직 아기도 어리고 해가지고서요. 네. 딱히 어디 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항상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광우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빨리 물어봐야 되거든요. 밤사이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인기가 없어졌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왜 미국의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뛰었을까요? 네, 단순히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네. 딱 이제 최근 나온 뉴스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즉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이기는 한데, 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된 재무부에서 차입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이번 분기 다음 분기예요. 그러다 보니 채권 발행이 더 많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채권 시장이 훨씬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신용등급 그 자체의 이슈가 더 크다라고 보긴 전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미국 정부의 미국 국채의 발행,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 국채 인기가 조금 떨어졌던 것,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보시면은 부채한도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채한도 협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재무부의 잔고가 엄청나게 하락해 있으니까 그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엄청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위기는 안 왔죠. 그때는 단기채 위주로 발행했고 그거를 연준에서 이제 영래포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차입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지금 조언을 내렸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 단기자금 시장 쪽이 너무나도 잘 작동을 해준 것 같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대비해가지고 혹은 본인들이 권고하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금을 조달할 때 단기로 하는 것도 있고 중장기로 하는 것도 있고 섞을 거잖아요. 네. 근데 단기의 비중이 높다. 중장기 쪽의 비중을 향후에 높여갈 필요가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올해
10월에서 12월 분기.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이제 재무부에서는 분기별로 따지면 7월에서 9월에 4분기로 보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분기죠. 요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에 가가지고서는 좀 중장기물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니까는 그럼 그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채권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간밤에 나온 얘기를 보시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투자자죠, 빌 에크만 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30년물에 대해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미 국채 숏 네, 특히 이제 매도 포지션 초장기물 잡겠다. 30년물에다가 했는데 지금 그게 4%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곧 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곧 5.5%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강하게 이야기를 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합쳐져 가지고서 사실은 채권 지금 최근에 특히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올라가게 만든 요인이고, 실제 보시면은 단기물들은 별로 그렇게 지금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장기물 채권에 더 가격이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짧게 여러 번 빌리는 것보다는 한 방에 길게 빌리는 그 비중을 좀 더 늘리자라고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시장에 전해진 거고. 근데 아까 그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또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거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하고도 미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단기물이냐 중장기물이냐에 따라서는 좀 이제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긴축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올려가기 시작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가지고서는 서로 간에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의 스탠스를 연준뿐만 아니라 재무부도 취하느냐가 합성돼 가지고서 둘이 합쳐져 가지고서 아마 금리를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만큼 다 올렸고, 혹여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도 단기물 국채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장기물 국채 금리는 안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바는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꽤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뭐 사실 되게 예단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경기에 대한 예상까지도, 왜냐하면 10년물 금리라고 하는 것은 향후 10년에 대한 예상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합적이다인데, 과거에 우리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나가는 긴축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게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긴축의 끝자락에서는요. 근데 긴축의 끝자락에서 침체로 가지 않았던 예외 사례들이 몇 번 있는데, 네. 그 예외 사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중장기 금리가 꽤 높은 수준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데요. 네.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그다음에 금리가 급격히 낮아진다. 그거는 이제 침체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그 뒤에 금리를 향후에는 동결시켜 놓고 또 좀 시간 지나서는 몇 차례 낮췄는데도 만약에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잘 유지 선방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장기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뭐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올려놓은 수준에서 꽤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근데 경기는 여기에서 침체에 빠지지 않고 버틸 것 같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꽤 높은 금리가 중장기 금리도 과거 성공 사례들처럼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종합적으로 좀 복잡하게 봐야 되겠네요. 장기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피치. 네. 가 이제 하루 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등급 낮췄죠. 일단은 재정 적자, 그죠? 부채 한도 이거를 네.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걸 지적을 한 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양당이 나눠가지고서는 거의 끝자락에 다다라가지고서는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겨우겨우
네. 어떻게 보면은 국가 부도를 막아내면서 항상 절벽 끝에서 합의를 하고 보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이게 너무나도 좀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등급을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한 단계 등급을 낮추었다. 네. 요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미국 경제 어떤 골디락스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미국 보면은 지금 고용 사정도 굉장히 좋고 미국 경제는 오히려 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지금 튼실한 상황이잖아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튼실한데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래서 피치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뜬금없는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이쪽에 좀 유명한 인물들이 최근에 발언을 했는데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번 결정을 두고서 웃기는 결정이다. 오.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시중에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이다. 아하. 그래서 신용평가사의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간밤에는 또 워런 버핏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질문은 뭐냐면 다음 주에도 본인은 100억 달러어치 채권을 살 건데 네. 3개월물을 살지 6개월물을 살지만 이제 고민이다. 아하. 그러니까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피치의 결정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란 말이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고 또 2011년하고 지금 증시가 흘러가는 방향이 그때 대비해서는 반응이 사실은 적어요. 당시는 생각해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가 20% 내외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까지는 좀 약세기는 하지만은 나오진 않고 있고 금리 올라가는 것도 신용등급 이슈보다는 재무부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피치가 지금 좀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다른 방향으로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1년에는 다른 신평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거든요. 2011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그걸 한번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 3대라고 하지만 S&P하고 무디스가 훨씬 큰데 그렇죠. S&P하고 무디스에서 일단 등급을 낮추기 전에 전망부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망이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 8월 초에 가까스로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에 성공은 했지만 그 직후에 바로 무디스에서는 우린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 전망을 바꾸지 않겠다. 계속 부정적이라는 이제 전망으로 가져갔었고 네.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있다가서는 그냥 등급 자체에 내려버립니다. 부채한도 협상에 미국 정부랑 의회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직후에 신용 등급을 그냥 떨어뜨려 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 주요사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던 거는 피치였어요. 피치는 그런 왜 가만히 전망을 있느냐. 안 바꾸고 있다가 11월 달에 슬그머니 사실 사태가 많이 해결이 됐는데 아하. 뒤늦게 3개월 뒤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보면 내려버리는 거죠. 예, 전망을.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늦게 움직였던 거에 대한 일단 이제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더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냐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나머지 S&P하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에 대해서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굳이 이제 여기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 4등을 꼽자면 모닝스타가 있는데 모닝스타가 피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줬었어요. 그러니까 피치가 요번에 실제 등급을 내리기 전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닝스타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얘기했는데 7월 말에 모닝스타에서는 그거를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다 되고 완료가 됐으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 전망을 이제 철회를 한 거죠. 근데 지금 피치 혼자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등급 하향까지 딱 해버리게 되니까 네. 조금 뜬금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차이 나는 것이 이렇게
한대 신용평가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주요 플레이들이 같이 움직였느냐 아니면은 지금 좀 튀는 행동이 나온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변의 평가들이 앞서도 뭐 제이미 다이먼이나 워런 버핏을 말씀드렸지만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평가도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에는 부채에 대해서 일제히 주요 그런 이제 소위 큰 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 우려를 표명했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해져 있는 2010년도에 유럽에서 그 피그스 사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유럽의 부채 위기가 발생한 바 있거든요. 유럽의 재정 위기 당시에 그 유럽 국가들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렇게 해서 등등 피그스 있었는데 그 나라들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경제상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죠. 2011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11년도에 미국에서도 등급 하향이 나오니 뭐 우리도 이제 그런 문제가 옮겨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죠. 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당시만 해도 그 케네스 로고프 교수 이제 그 교수라고 해서 하버드대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네. 그 분이 특정 레벨을 부채가 넘어가게 되면 경제 성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그 부채 비율은 90%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남유럽 부채 위기가 왔을 때에는 그 이론이 실제로 그 나라들의 구조조정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론적 토대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9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이 2011년도에 90%를 돌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 우리도 원래 금융위기 오기 전에 60% 초반이었는데 90%가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 우리도 이 부채에 따른 성장 영향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채에 대한 겁을 많이 먹었었죠. 네. 그래서 당시 반응은 굉장히 격렬했었다라는 거고 요거를 뭐 조금 곁다리긴 하지만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논문은 나중에 폐기 처분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쵸. 알고 보니까 엑셀에 자료를 잘못 넣은 걸로 몇 년 뒤에 밝혀져서 90%가 넘어가도 그 국가들 자료를 데이터를 돌려보니 경제 성장에 악영향이 없더라로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12년이 흐른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20몇 %? 뭐 네, 이게 코로나 때 통계마다 좀 한참 높을 다르기는 때는 한데. 120 넘어서도 갔었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GDP 대비 90% 넘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보다 한참 더 많아지고 또 그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도 12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제가 뭐 숫자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네,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그렇죠. 있죠 지금. 거의 매년. 그런 거 보면 2011년에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어떻게 잘 회복을 해왔고. 근데 공교롭게도 일단 2011년에 S&P라는 곳에서 먼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을 때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네. 근데 지금 그 12년 후에 피치는 당시 S&P가 낮췄던 똑같은 등급인 AA 플러스급으로 맞춰서 내린 거고. 근데 무디스는 아직까지 트리플 A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디스는 이제 전망만 네거티브로 했다 파지티브로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전망만 있거든요. 부정적, 안정적, 부정적, 안정적 이런 식으로. 네. 등급 그러니까, 자체는 내리질 않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사실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S&P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어땠냐면 실제 등급도 하향하면서 이번에 피치 보시면 등급은 하향했지만은 전망은 대신에 그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려줬거든요. 아, 근데 그때 S&P는 등급도 낮추고 그러면서 전망도 네거티브를 그대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을 강렬하게 했었죠. 예. 보통 신용 등급을 낮추기 전에 전망부터 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제 신용 등급을 낮추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용 등급이 되었으니 다시 전망은 뭐 안정적으로 좀 올려주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피치가 미국계 회사는 아니고 영국계 회사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더 말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뭐 너무 곁다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본질은 해서요. 아니다. 네. 오히려 이제 더 좀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1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돈 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였었고
그리고 QE라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근데 2023년도 지금은 어떠냐면 기준금리를 5% 이상이나 올려놨고 그리고 QE가 아니라 반대로 QT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는 지금 뭐 부채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늘어난 거, 유동성 많이 늘어난 거 대응을 중앙은행은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하고 네, 다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오히려 저는 더 차이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2년 전과는 다르고.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 장기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똑같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손해가 되는 걸까요? 어때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신용 등급 그러면은 받은 것 대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죠. 우리가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가서 대출을 받을 때도 우리 신용 네. 등급이 좋아야, 신용 점수가 좋아야 이자도 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건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뭔가 이자율을 더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닐까요? 어때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딱 생각을 하기에는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서 네. 금리가 수준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근데 등급이 더 오히려 낮은데도 금리가 낮은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시장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레미 다이먼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처럼 네. 신용에 대한 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전에 이번에 등급 하향이 있기 전에 최고 등급을 받고 있었는데 네. 근데 여기가 기준금리가 5%대이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뭐 4% 내외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보다 등급도 낮은데 금리가 낮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봤었을 때 그걸로 절대적으로 보긴 힘들다. 다만 미국이 등급 하향이 나오면은 미국이 그 전에 조달하던 것보다는 조달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 부분도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모든 신용평가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이번처럼 조금 튀는 결정이 나왔을 때는 그 점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0번님이 QE와 QT의 차이점은요. 그러니까 QE는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것. QT는 양적 긴축. 맞습니다. 돈을 빨아들이는 것, 긴축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2011년에는 양적 완화를 하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뭐 신용등급 강등은 이거 뭐 사태라고 표현을 해서도 안 되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국가 신용등급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그 나라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달러화. 네. 달러화는 요즘에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까? 네, 사실 좀 약세로 갔었다가 최근에 조금 또 예. 시장이 약간 또 약세 분위기를 보이면서 오히려 달러는 좀 강해지고 있는. 오히려. 네. 사실 이게 뭐 미국에서 문제가 파생되어도 이게 참 웃긴 것이 미국의 달러가 오히려 너무 또 이게 세상이 흉흉할 때는 더 강해져 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를 일으켜도 미국이 안전자산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웃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점은 어떤 거냐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이 미국이 뭐 글로벌에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선두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할 때는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를 문제 삼기보다는 제일 그중에서 강한 데 가고 싶은 심리가 자산시장에 있는 것이다. 이고 뭐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미국의 납세자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경쟁력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보내는 이거는 신뢰이다라고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는 기업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등급 자체만 놓고 보면은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이 훨씬 더 우량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에 내리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 뭐 굉장히 구조가 탄탄하고 네. 사업 구조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신용 등급은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반대로 기업도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역전 현상도 종종 발생을 한다. 그리고 요거는 뭐 시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 특이한 점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어떻냐만 보는 것도 아니죠. 뭐 전방 산업도 보고 계열사 상황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면서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은 트리플 A급, 웬만한 국가보다 더 우량한 회사들로 꼽힌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상황. 피치가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부채를 꼽았는데 사실 우리는 정부 부채도 사실 한 12, 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DP 대비 한 30%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뭐든지 문제는 수준도 문제지만 속도가 더 문제다라는 표현들도 네,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네. 신용등급 이 측면까지 우리는 좀 염려는 없을까요? 지금 사실 당장에는 네. 우리는 국가 채무 관련,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부채 비율 관련해 가지고서는 별로 이슈가 될 건 없습니다.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낮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가계부채 쪽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한데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네. 좀 더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지나서 문제 삼을 만한 점은 뭐냐. 예. 어찌 보면은요 단기 문제보다는 중장기 문제가 더 고치기 어려운 거기는 하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하고 그와 계를 해가지고서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 하면 가령 이제 복지 쪽이나 이런 데가 당연히 고령화 사회로 간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들 포함해가지고서 그런 이제 준 정부 부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의 증가 속도도 상당히 가파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구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좀 나빠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선진국 반열에 경제가 올라가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채 증가 속도는 되게 빨라질 수가 있는데 가속화될 위험이 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서 경제 성장은 정체되거나 좀 느려질 수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향후에 장기적인 이 그 전망을 봐가지고서는 저러면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글로벌의 주목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한국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단순히 숫자들만 봐서는 그냥 가계부채 정도에 대해 가지고서만 계속 집중이 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느냐인데 중장기적인 문제점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이걸 노력해서 해소하려고 하질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채무가 되어가지고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뭐 105% 달했고 정부의 부채 비율은 30%에서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데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에 빠르게 또 올라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비만한 몸인데 그걸 떠받들여주는 두 다리는 이제 점점 앙상해져 가고 있는 이거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나가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그 증시를 보면은 오늘은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시시각각 바뀌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뭐 20몇 %씩 빠지는 종목들이 많네요. 한동안에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것들이 연속 상한가 가기도 하고 정말 이번 한 주 난리였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조금 지난 한 6개월 1년 네. 요거를 연속적으로 좀 저희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뉴스가 나와도 호재든 악재든 아무 반응을 안 해버리는. 아무것도 안 살려고 하죠. 네네. 그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돈 자체도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떠난 거죠. 증시에서.
그러고 나서 최악을 지나게 되면은 점점점 조금씩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자금이 일정 수준 또 증시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나면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 대금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와, 이 이슈가 진짜 대단한가 봐 하면 막 그와 비슷한 거에 엮인 종목들이 상한가로 우르르 가기도 하고 근데 또 며칠 지나면은 나와서 다른 데 이슈가 생겼다라고 하면 또 그거를 막 파가지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나는 반응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장이랑 늘 반대로 움직여야지 좋은 거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시장의 유동성, 참여자의 숫자를 가지고서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지 반대로 가야 되는지를 이론을 만든 게 앙드레 코스텔란의 달걀 이론이거든요. 네. 네. 거기서 보게 되면 반대로 가야 될 때도 있고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거품이 꼭지에 있을 때, 가장 그 거품이 빠져가지고서 사람들이 실망해 있을 때에는 남들과 반대로 반대로 가야 되고 가야죠. 계속 악화 국면으로 가고 있을 때 아니면 진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서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일 때에는 같이 움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참여자도 늘어나고 하는 모습 자체가 동행 국면이지 않느냐 이제 들어온 게 어떻게 그렇게로 보면 봅니다. 증시에서 떠날 사람들은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정말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살래. 난 난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랬었는데 이제는 저게 좋다고? 그래. 이번엔 저거야? 그래. 이런 게 지금 올해 들어서 특히나 심화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 심해져 가지고서 네. 막 정말로 주식을 안 하면은 얘기를 뭐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 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정말로 거품의 그런 부근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1년 상반기에 그러했듯이. 네. 근데 그런 모습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땐 저는 최악의 국면에서 이제 주식을 많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동행 국면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무조건 남들과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은 거의 이번 한 주를 더 집어삼킨 그 과학계를 넘어서 경제계까지 그런 이슈였는데 어제였죠. 초전도 저온 학회에서 아직 이걸 초전도체로 보기엔 무리다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몇 년 전에도 그래핀 관련주라고 해서 뭐랄까 탄소, 흑연 뭔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로 엄청난 이제 새로운 물질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막 상한가 가는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테마는 항상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주변에 돈이 많아서일까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초과 저축이 100조 원을 넘었고 고객 예탁금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돈을 많이 풀었던 게 아직까지는 메아리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서 글로벌 모든 곳에서 돈을 네. 많이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비록 긴축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부분을 전부 흡수를 하지는 아직까지 못했다. 네. 분명히 그 자금들이 여기저기에 묻어가지고서 남아있는 자금들이 있다인데 그게 꽤나 좀 차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돈 풀기 초기에는 모두가 돈이 다 같이 증대가 되는 거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자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부채가 많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이자 비용 내는 거 뭐 지금 초과저축 자료를 발표한 한국은행의 다른 자료를 보면은 내 소득 가지고서 지금 이자 내기만도 그 숨이 가쁜 뭐 그런 가구 비중 같은 것들도 지금 과거 대비 많이 높아졌거든요. 많죠. 그런 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유동성이 많이 없고 정말로 긴축이 엄청나게 실무 경기에 악영향을 주나 봐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돈이 다 어디 있다는 거야. 뭐 맞습니다. 네. 예. 반대로 근데 원래 돈이 좀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초과 저축이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계층별로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양극화되는 거죠. 양극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뭐 증시 주변 자금도 그렇고 보면은 정말 돈이 많기는 많구나. 확 쏠려 다니고 또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구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많구나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전혀 그거를 체감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내내 거의 상반기까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8월까지도 올해 증시는 거의 쏠림 현상 이 네 글자로 그냥 표현이 다 될 것 같아요. AI, 로봇, 그렇죠? 최근에는 초전도체까지도 2차 전지 특히 그러했고. 그러면 이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려면 증시에서 어떤 좀 필요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쏠림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나쁘게 봐야 되냐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시 자체가 별로일 때에는 그런 게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본인의 방식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방식이 확률이 높은 방식인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의 차례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증시라는 게 꼭 남에게만 잔치상을 차려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많이들 말씀하신 건 그거 같아요. 지수 자체가 확 올라가는 장이 언제 오냐라는 그렇죠. 게 되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숫자가 좋아야 될 텐데 그거를 뭐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수출이 되겠죠. 수출이 좋아져야 돼요. 네,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좋구나라고 하게 되면서 뭐 이제 증시가 레벨업이 확 그거는 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수출이 연초에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좀 회복세를 보이다가 6월까지는 괜찮았는데 7월달 데이터가 또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다시 마이너스 10% 중반 정도의 감소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7월 무역 수지 자체는 흑자를 기록을 해서 2달 연속 흑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자체가 6월 달에는 마이너스 6%까지 올라갔다가 7월 달에는 다시 마이너스 15%로 가라앉았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회복세가 좀 더딘 것 아니냐 혹은 회복되는 게 요원한 거 아니냐 시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데이터하고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이고 또 굳이 데이터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우리 수출 데이터는 뭐랑 연관관계가 높으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하고 되게 상관관계 높거든요. 네. 근데 그 제조업 이제 그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항목 중에 신규 주문하고 재고가 있는데 그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는 줄어들고 신규 주문은 늘어나면은 제조업 경기가 이제 좋아지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비율이 좀 선행지표 격을 하는데 다행히도 그거는 요즘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OECD에서 발표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거가 됐든 경기 선행지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도 우리나라 이제 그 지수 이제 주가 지수하고 관련성이 깊은데 그것도 다행히 두 쪽의 조사 모두에서 최근 몇 개월 연속으로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실물 쪽에서도 좀 온기가 도는 시기가 확실히 오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봄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좀 뭔가 한기는 풀리고 있는 이 경제의 한기는 그렇죠. 6월까지만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좀 많이 줄었고 근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만 내용이 좋지 않았었는데 다만 그래도 선행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으니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러려면은 또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경기 중에서 수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산업들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될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한국은 워낙에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글로벌 경기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지금은 미국이 혼자서 끌고 가는 건데 다른 경제 권역들도 좀 반등을 해가지고 가야지 사실 한국의 반등이 좀 가속도를 낼 수가 있을 거다. 예, 그렇게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 그거를 기다려야만 하는 수출 중심 국가 대한민국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에게 다양한 이야기 입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정리해보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영국 BBC와 AP통신 등 외신들도 잇따라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장에 냉방 대형 버스 등을 무제한 공급하고 식사의 질과 양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0.9% 증가한 3,727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14회 연속 인상해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이어서 애프터 서비스로 달려갑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청취자 게시판에 문미정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회사 인턴 채용 관련 내용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소기업 5인 이하의 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경력사원인데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 근무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급여는 70%, 그리고 4대 보험은 미가입 이런데요. 이렇게 4대 보험 가입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떠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오늘 도움 말씀은요. 민승기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고 정해진 계약기간으로 입사를 했다라면 4대 보험을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회사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이나 인턴 기간 동안에 월급을 7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되면 안 되고요.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70%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처초 공고상에 인턴 기간의 내용도 없었고 월급을 100% 지급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주가 이렇게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법이 체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 액수가 실무적으로 보면 근로자분들의 귀향여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고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형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근로자가 얘기했을 때 사업소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노무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문미정님 이어서요. 이 연차 휴가도 없다는데요. 아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라고 궁금하시죠? 다시 민승기 노무사의 설명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보면 연차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 휴가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고 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가 수습, 일용직, 알바, 정규직 상관없이 연차 규정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보죠. 네, 자 청취자 최희준 님이 보내셨습니다. 소비 기한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이제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표기되고 있죠.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아직 처벌은 없는데 네, 1년. 내년부터는 소비기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참고값이라는 걸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배포를 했고 이걸 준해서 기업들이 제품의 특성이나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그 소비기한 참고값 안에서 기업들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기업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해도 되고요. 다만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참고값을 준용을 하는 게 더 편리하기는 하겠죠. 네. 더 자세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이쪽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6509번님은 이 소비기한을 업자가 일부러 연장을 하게 되면 이때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첫 번째 걸리면은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 걸리면 2개월, 세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 이런 순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3272번님은 다들 궁금하시죠? 이 식용유 소비기한은 며칠인지, 또 3795번님도 아이스크림은 소비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특히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죠. 포도씨유도 있고 카놀라유, 올리브유 종류가 다양해서 이 제품별로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네. 근데 보통 전체적으로 이 식용유 봤을 때 유통기한은 만든 이 제조일로부터 1년이에요. 24개월. 네. 그럼 이 소비기한은 이 개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미개봉 상태에서는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났어도 식용유는 5년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제조 언제 만들었는지 제조 일자만 찍혀 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살균 과정을 거쳐서 영하 상태로 아주 꽁꽁 냉동돼서 세균 생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만든 이 제조일로부터 그래도 한 1년 안에 드시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고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통기한은 24개월인데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5년까지는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자, 7864번님은 집을 매매했을 때 전주인이 전등이며 도어락을 떼간다면 아이고야. 화나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분쟁을 겪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붙박이로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고 아니면 말없이 가져갔다. 네. 도어락 요즘 비싼 것들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라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하네요. 근데 다만 이걸 또 특약으로 담아놓는 게 좋은데 현 상태라고 하는 건 다른 걸 떼어가는 게 없다라는 걸 서로 특약으로 써놔야 분쟁이 없을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좀 양해를 바라고 이 도어락은 제가 좀 한 거니까 떼어가겠습니다 라면은 다른 제품으로라도 그 자리를 막아놓고 보완을 좀 해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잘 좀 챙기셔야 한다라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9168님이 어르신들이 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너무 좋은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팁도 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유, 저희 덕분에 또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마칠 시간인데요. 한 가지 더 예고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5분부터 KBS 기후재난 특집 다큐멘터리 1.5도 넘어가 방송이 됩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폭염 폭우 이어지고 있죠. 이게 기후위기인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나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시죠? 이 기후위기의 원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온 인류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담은 다큐멘터리 1.5도 넘어 잠시 후 11시 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 방송이죠. 성공예감 별책 부록으로 찾아가는데 초가치라는 책을 읽어봅니다. 근데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내일도 그리고